2024년 10월 어느 월요일 오전, 정순이는 평소보다 늦은 7시에 눈을 떴다.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4시면 저절로 깨어나는 것이 4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이렇게 늦잠을 자기도 했다. 아니, 늦잠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른 시간이니까.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정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햇살을 한참 바라보았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였다. 그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팔아야 했으니까. 벌써 2년이 지났구나. 남편 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년 1개월이 되었다. 향년 65.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함께 시장에 나갔었다. 오전 10시쯤 김치를 담그던 중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1959년에 만나 1962년에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고 1984년부터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해 함께 일궈온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추억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순이와 철수는 1940년과 1942년생으로 한국 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였다. 둘 다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고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만났다.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정순이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했다. 결혼 후 첫째 아들 정민수, 둘째 딸 정미영, 셋째 아들 정민호를 차례로 낳으며 정순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철수는 여전히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 정순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틈틈이 품삯벌이를 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1970년대였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졌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팠다. 정순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하거나 공장에서 부업을 했다. 철수도 주말에는 부업으로 택시를 몰았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세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 민수는 서울대 공과대학에, 미영이는 이화여대 사범대학에, 막내 민호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주변에서는 정씨 부부 정말 대단하다고 했지만 정순이는 그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1984년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야 정순이와 철수는 자신들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연 것이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다. 평수로 치면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에 김치 냉장고 2대와 반찬을 진열할 진열대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정순이에게는 40년 넘게 집안 살림을 꾸리며 터득한 요리 솜씨가 있었다. 특히 김치와 젓갈류, 나물 반찬을 정말 맛있게 만들었다. 철수는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시장을 오가며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왔고 정순이는 그 재료들로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만 오는 작은 가게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었다. 용두동 정신의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단골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특히 정순이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는 멀리서도 사러 올 정도였다.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규모를 키웠다. 옆 가게까지 임대해서 15평 정도로 늘렸고 직원도 2명 더 뽑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작은 반찬 가게치고는 꽤 성공한 편이었다. 그런데 성공할수록 일은 더 힘들어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손님을 받고 저녁에는 다음날 준비를 하다 보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반찬 가게는 주말이 오히려 더 바빴으니까. 그렇게 20년을 넘게 일했다. 정순이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었다. 오직 가게와 가족만이 인생의 전부였다. 중간에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손자 손녀들도 태어났다. 민수는 딸 하나를, 미영이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민호는 아들 둘을 낳았다. 정순이는 며느리와 사위들이 일하느라 바쁠 때마다 손자 손녀들을 돌봐줘야 했다. 가게 일에 육아까지 더해지면서 정순이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특히 큰며느리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자주 맡겼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하루만 더 봐주세요. 정순이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기꺼이 돌봐줬다. 손자 손녀들이 예뻤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반찬 가게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버거웠다. 그럼에도 정순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게 엄마이자 할머니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반찬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 손님들이 줄어들고 매출도 반토막이 났다. 그때 막내 민호가 제안했다. 엄마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순이와 철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만 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 10월 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정순이 혼자서는 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체력적으로도 한계였고 무엇보다 철수 없이 가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세 자녀 모두 정순이가 가게를 정리하는 것에 찬성했다. 대신 막내 민호가 가게를 이어받기로 했다. 민호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다가 조기 퇴직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던 참이었다. 엄마, 제가 가게를 물려받을게요. 대신 엄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순이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가게를 그만둔다는 안도감과 함께 4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공허함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민호는 가게를 현대식으로 바꿨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포장재도 깔끔하게 바꿨다. 상호도 정간의 전통 반찬으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 정순이가 평생 개발한 레시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다행히 민호의 경영은 성공적이었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예전보다 좋아졌다. 정순이는 가끔 가게에 나가서 민호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더 이상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필요는 없어졌다. 그렇게 정순이에게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다. 4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던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니 적응이 어려웠다. 그래도 조금씩 여유를 찾아갔다. 오전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뜨개질을 하는 평범한 노후 생활. 처음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차츰 이런 여유로움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4년 봄 어느 날 정순이는 동네 문화센터를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를 보게 되었다. 실버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였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미술 수업이었다. 미술? 정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평생 그림 한 장 그려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린 것 말고는 연필이나 붓을 잡아본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정순이는 문화센터를 찾아갔다. 접수처에서 실버 미술교실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했다. 하지만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어르신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처음이셔도 괜찮아요.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첫 수업날 정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술교실에 들어섰다. 이미 5-6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정순이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작가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린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함께 그림 그리실 정순이 할머니시네요. 반갑습니다. 첫 수업은 연필 잡는 법부터 시작했다. 정순이는 연필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다. 60년 넘게 젓가락과 칼만 잡아온 손에 연필은 너무 낯설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이미 몇 개월씩 수업을 들어서인지 능숙해 보였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정순이는 위축되었다. 하지만 김예린 선생님은 정말 친절했다. 할머니 처음이시니까 당연히 어색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분들 중에 정말 멋진 작품을 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 사과 하나를 그리는 것이었다. 정순이는 1시간 동안 끙끙대며 겨우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울퉁불퉁하고 비뚤어진 동그라미였다.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다른 할머니의 작품과 비교하니 너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그 사과 그림이 자꾸 생각났다. 완성하지 못해서 아쉬웠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색연필로 색칠을 했다. 정순이는 평생 장사를 하며 과일과 채소를 매일 봐왔기 때문에 사과의 색깔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다. 빨간색만이 아니라 노란색과 초록색이 미묘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빛이 비치는 부분과 그늘진 부분의 색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김예린 선생님이 정순이의 그림을 보고 놀랐다. 할머니 색감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번이 두 번째 수업인데 벌써 이 정도로 색을 구분해서 칠하시다니. 혹시 예전에 미술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냥 장사하면서 과일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정순이는 미술에 빠졌다. 집에서도 연필을 들고 이것저것 그려봤다. 창밖 풍경, 화분에 심어진 꽃, 식탁 위의 과일들. 서툴렀지만 그리는 재미가 쏠쏠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자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이었다. 40년 동안 장사를 하며 과일, 채소, 반찬들을 다뤄온 경험이 그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 형태를 파악하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김예린 선생님도 정순이의 발전 속도에 놀랐다. 할머니 정말 소질이 있으세요. 이런 분은 처음 봐요. 6개월이 지나자 정순이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정물화를 정말 잘 그렸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그릴 때는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사실적이면서도 생동감이 넘쳤다. 정순이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식탁에 앉아 2-3시간씩 그림을 그렸다. 40년 동안 반찬을 만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이 신기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 세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특히 둘째 미영이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이런 줄 몰랐어요 라며 감탄했다. 이제 정순이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더 잘 그리고 싶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꿈을 갖게 된 것이다. 2024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순이의 미술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실버 미술교실에 다닌 지 벌써 8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도 서툴렀던 그녀가 이제는 수채와 물감을 자유자재로 다룰 정도가 되었다. 김예린 선생님은 정순이의 발전 속도에 계속 놀라워했다. 할머니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보통 이 나이에 시작하시면 손목이 경직되어서 섬세한 작업이 어려운데 할머니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정교하게 그리세요. 실제로 정순이의 손놀림은 남달랐다. 40년간 반찬을 만들면서 칼질을 정교하게 하고 김치를 차곡차곡 담그고 나무를 세심하게 묻히던 손끝의 감각이 그림 그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붓으로 세밀한 부분을 표현할 때의 집중력과 정확성은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할머니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정순이가 가장 자신 있게 그리는 것은 역시 정물화였다. 사과, 배, 포도, 당근, 양배추 같은 과일과 채소들. 이런 소재들은 그녀에게 너무나 친숙했다. 장사를 하면서 매일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았던 것들이었으니까. 어느 날 수업에서 김예린 선생님이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그려보세요. 단순히 외형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추억이나 감정까지 표현해 보시길 바라요. 다른 할머니들은 잠시 고민했지만 정순이는 바로 무엇을 그릴지 정했다. 김치였다. 배추김치 한 포기를 접시에 담아 놓은 모습. 단순해 보이지만 정순이에게는 40년 인생이 담긴 소재였다. 정순이는 먼저 연필로 스케치를 했다. 하얀 접시 위에 놓인 김치의 형태, 배추의 결, 고춧가루의 붉은색이 스며든 모습까지.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게 선을 그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일이었으니까. 색칠 단계에서 정순이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다. 김치의 색깔은 단순히 빨간색이 아니었다. 고춧가루의 진한 빨강, 배추 잎의 연한 초록, 줄기 부분의 하얀색, 그리고 젓갈과 마늘이 스며들어 만들어낸 미묘한 갈색 톤까지. 정순이는 이 모든 색깔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물감으로 표현해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김치에서 느껴지는 질감이었다. 아삭아삭한 배추의 식감, 촉촉하게 젖어있는 표면, 고춧가루가 배어든 깊이감까지. 마치 그림 속 김치를 지금 당장 집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예린 선생님이 정순이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단순히 김치를 그린 게 아니라 김치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이런 그림은 미술관에 전시해도 손색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정순이의 그림을 보러 왔다. 어머, 정순이 씨 정말 잘 그리네. 이거 사진 같아. 우리가 그린 거랑 차원이 다르네.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정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다. 학창 시절에도 장사를 할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누구도 정순이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저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정도의 평가만 받았을 뿐이다. 그날 저녁 정순이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알지? 오늘 선생님이 엄마 그림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취미생활 하시는 거 정말 좋아요. 평생 일만 하셨는데 이제야 엄마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니까 기뻐요. 하지만 정순이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취미생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된 것이다. 반찬 가게를 할 때는 늘 손님들을 의식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오직 자신과 캔버스만 존재했다. 정순이는 집에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문화센터 수업은 주 2회 각각 2시간씩이었지만 집에서는 하루에 3-4시간씩 그림을 그렸다. 식탁을 화구로 바꾸고 창가에 작은 이젤을 놓아두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림을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그림을 그렸다. 소재도 점점 다양해졌다. 처음에는 과일과 채소만 그렸는데 이제는 꽃병에 꽂힌 꽃, 창밖 풍경, 동네 고양이까지 그렸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
봄의 연초록 새순,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앙상한 가지들까지. 10월 말 문화센터에서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 할머니 혹시 시에서 주최하는 시민미술 공모전에 출품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김예린 선생님의 제안이었다. 시민미술 공모전이요? 네, 매년 가을에 열리는 행사예요.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주제인데 할머니의 김치 그림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순이는 망설였다. 자신 같은 초보가 공모전에 나가도 되는 걸까? 부끄럽지 않을까? 하지만 김예린 선생님은 계속 설득했다. 할머니 진짜 실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할머니 그림에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 있어요. 40년 동안 김치를 담그며 살아온 분이 그린 김치 그림이니까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정순이는 출품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금까지 그린 김치 그림은 스케치북에 그린 작은 그림이었는데 공모전에 내려면 캔버스에 다시 그려야 했다. 정순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캔버스를 샀다. 40호 캔버스, 가로 60cm, 세로 50cm 크기였다. 스케치북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캔버스였다. 물감과 붓도 좀 더 좋은 것으로 새로 구입했다. 새로운 김치 그림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크기가 크니까 더 많은 디테일을 표현해야 했고 색깔의 미묘한 차이도 더 정교하게 나타내야 했다. 정순이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4-5시간씩 이 그림에 매달렸다. 무엇보다 어려운 건 배경이었다. 스케치북에 그릴 때는 김치와 접시만 그리면 됐는데 큰 캔버스에서는 주변 배경도 그려야 했다. 정순이는 김치 접시 뒤로 한국의 전통 창문인 창호지 문을 그렸다. 그리고 창 너머로 살짝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까지 그려 넣었다. 이 그림에는 정순이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담가주던 김치,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배운 김치 담그는 법,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밤새워 담갔던 김치들, 그리고 40년간 가게에서 팔았던 김치까지. 11월 중순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추억의 식탁으로 정했다. 김예린 선생님이 작품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다. 할머니, 이번 작품은 정말 대작이에요. 한국의 정서가 그대로 느껴져요. 공모전 접수 마감일 하루 전 정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에 작품을 제출했다. 접수처에는 이미 많은 작품들이 쌓여 있었다. 전문 작가들의 작품부터 학생들의 작품까지 다양했다. 정순이는 자신의 작품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심사 결과 발표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정순이는 그 한 달 동안 매일 초조하게 기다렸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2월 15일 드디어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 홈페이지를 열어봤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순으로 수상작이 발표되어 있었다. 최우수상 명단을 보다가 정순이의 눈이 커졌다. 추억의 식탁 마이너스 정순이 자신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다. 아니, 대상도 아니고 최우수상이 아니라. 잠깐 다시 보니 대상 부분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추억의 식탁 정순이 62세. 대상이었다. 정순이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꿈인가? 현실인가? 62세의 그림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시민미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상금은 200만 원이었다. 정순이에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에서 1등을 한 것이다. 급하게 김예린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김예린 선생님도 놀랐다. 정말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저도 몰랐어요. 와, 대상이라니. 그날 저녁 정순이는 세 자녀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다. 아이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대상을? 둘째 미영이의 목소리였다. 응, 정말이야. 엄마도 믿어지지 않아.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엄마 자랑해도 되죠? 막내 민호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엄마 시상식은 언제예요?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시상식은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공식적인 행사였다. 정순이는 살짝 부담스러웠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 하지만 김예린 선생님이 격려했다. 할머니 당당하게 나가세요. 할머니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상이에요. 시상식 며칠 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시립미술관 큐레이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정순이 할머니시죠? 저는 시립미술관 기획팀의 이소영 큐레이터입니다. 할머니의 추억의 식탁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혹시 다른 작품들도 있으신가요? 다른 작품이요? 네, 실은 내년 봄에 늦깎이 예술가들이라는 기획전을 준비 중인데 할머니 같은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거든요. 60세 이후에 예술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예요. 정순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미술관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한다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린 그림이 미술관에 걸려도? 물론이죠. 할머니 작품에는 기존 작가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 생활의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이소영 큐레이터는 정순이에게 개인 코너를 제안했다. 다른 작품 5-6점 정도 더 준비해 주시면 60세에 시작한 꿈. 정순이의 늦깎이 예술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전시 공간을 마련해 드릴게요.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8개월 전만 해도 그림이 뭔지도 모르던 자신이 이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게 된다니.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 12월 23일 시상식 날 정순이는 생전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나갔다. 세 자녀와 며느리 사위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의 시상식을 보러 왔다. 시상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수상자들의 가족, 미술 관계자들,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정순이는 긴장되었지만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했다. 시민미술 공모전 대상 정순이 씨. 사회자가 호명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순이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다. 시장님이 직접 상장과 상금을 전달해 주었다. 정순이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62세에 시작하신 미술로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도전 정신의 귀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이는 간단한 소감을 말해야 했다. 미리 준비한 것도 없고 이런 자리에서 말해본 경험도 없어서 당황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들이 저절로 나왔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해봤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다. 정순이의 진솔한 소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 같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순이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같은 문화센터 할머니들도 와 있었다. 모두들 정순이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할머니 그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기는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60년을 남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제안해 주셨어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는 가족들과 함께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큰아들 민수의 말이었다.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 너희들 키우느라 바빴으니까. 둘째 미영이가 말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우리는 이제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그날 밤 정순이는 상장을 벽에 걸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시민미술 공모전 대상 정순이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는 상장.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상이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순이는 내일 또 그림을 그릴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미술관 전시회를 위해 새로운 작품들을 준비해야 했다. 62세 새로운 시작이었다. 2025년 1월 초 정순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술관 전시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소영 큐레이터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전시회는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고 정순이의 개인 코너에는 총 8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할머니 기존 작품인 추억의 식탁 외에 7점을 더 준비해 주시면 돼요. 주제는 일상 속의 아름다움으로 잡았는데 할머니의 삶의 경험이 녹아든 작품들로 구성해 주시길 바라요. 정순이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림에 매달렸다. 이번에는 김치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 도전했다. 어머니가 해주던 된장국,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던 수제비, 명절 때마다 준비했던 나물들, 그리고 가게에서 40년간 팔았던 반찬들까지. 특히 정성을 기울인 작품은 엄마의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김치를 담그는 엄마의 손을 클로즈업한 작품으로 거친 손가락 사이로 배추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손등의 주름, 손톱 밑에 고춧가루 자국, 반지를 끼고 있던 자리에 움푹 팬 흔적까지 세밀하게 표현했다. 2월 말 작품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순이는 오랜 친구들에게 전시의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먼저 연락한 건 같은 시장에서 40년간 장사했던 친구들이었다. 용두동 시장 상인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영자, 박순옥, 이정숙, 채영이까지. 이들은 정순이와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영자야, 나 정순이야. 혹시 시간 있으면 3월에 내 그림 전시회 좀 보러 와줄 수 있어? 김영자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 그림 전시회? 순이야,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응, 작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공모전에서 대상도 받고 이번에 미술관에서 전시회까지 하게 됐어. 어머, 정말? 우리 순이가? 와, 대단하네. 김영자의 반응은 좋았다. 진심으로 놀라워하며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연락한 건 교회 친구들이었다. 정순이는 20년 넘게 용두교회에 다녔고 거기서 만난 권사님들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특히 신명자 권사, 조복순 권사, 허욱분 권사와는 교회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가까워졌다. 명자 권사님, 저 정순이에요. 혹시 다음 달에 제 그림 전시회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신명자 권사도 깜짝 놀랐다. 어머, 순이 권사님이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언제부터요? 작년부터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시 공모전에서 대상도 받고 이번에 시립미술관에서 개인 코너까지 만들어 주시겠대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자랑할 일이네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같은 동네에서 40년을 살며 만난 이웃들이었다. 특히 아파트 분여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8분들과는 아주 각별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서로 돌봐주고 명절 때마다 음식을 나눠 먹고 경조사 때는 함께 도와줬던 사이였다. 동네 친구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건 건물 옆집에 사는 장미선이었다. 나이도 정순이보다 2살 어렸고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장사를 했어서 공통점이 많았다. 미선아, 나 순이야. 혹시 바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내 그림 전시회 보러 와줄 수 있어? 장미선은 처음에는 놀라더니 기뻐하는 것 같았다. 어머, 순이야, 그림 전시회를 한다고? 우와, 완전 대단하네.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리니 총 20여 명의 친구들이 전시회에 와주겠다고 했다.
정순이는 가슴이 뿌듯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3월 15일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이 되었다. 시립미술관 2층 한쪽에 마련된 60세에 시작한 꿈. 정순이의 늦깎이 예술여행 코너에는 정순이의 8점 작품이 깔끔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작품 옆에는 작은 설명판이 붙어 있었다. 작가 정순이 62세는 2024년 60세 이후 미술을 시작하여 불과 8개월 만에 시민미술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늦깎이 예술가입니다. 4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 속의 소중한 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정순이의 가족들과 함께 20여 명의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순이는 새로 산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평생 이렇게 정식으로 차려입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처음 30분 동안은 모든 게 완벽했다. 어머 순이야,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시장 친구 김영자의 감탄이었다. 정말 대단해.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야? 교회 친구 신명자 권사의 놀라는 목소리였다. 순이야, 너 완전 예술가 됐네. 우리 중에서 제일 출세했어. 동네 친구 장미선의 축하였다. 정순이는 가슴이 뿌듯했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뭔가 당당해지는 기분이었다. 평생 남들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시장 친구들이었다. 처음에는 놀라워하며 축하해주던 그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순옥이 엄마의 손 작품 앞에서 말했다. 어머, 이건 손을 그린 거네. 그런데 이런 거친 손을 왜 그림으로 그렸을까? 이정숙이 거들었다. 맞아, 그림은 예쁜 걸 그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친 손은 좀. 채영이는 더 직접적이었다. 순이야, 혹시 우리 손 보고 그린 거 아니지? 하. 웃음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정순이는 당황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일하는 사람의 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야.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름다움이라. 글쎄, 우리 눈에는 그냥 거칠어 보이는데. 교회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처음에는 축하해주던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견제를 보이기 시작했다. 조복순 권사가 상금 이야기를 꺼냈다. 순이 권사님, 공모전 상금이 꽤 많이 나왔다면서요? 200만 원 정도요. 어머, 200만 원이나.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교회 헌금 내기도 빠듯한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허옥분 권사는 더 직설적이었다. 순이 권사님, 그림 배우는데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으셨어요? 우리는 생활하기도 바빠서 그런 취미생활은 엄두도 못 내는데. 신명자 권사가 거들었다. 맞아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나 보네요. 우리는 아직도 자식들 용돈 주기 바쁜데. 정순이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생겨서 해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 축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묘한 견제와 시샘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동네 친구들이었다. 특히 가장 가까웠던 장미선의 태도 변화가 가장 컸다. 장미선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말했다. 순이야,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정말 예술이야? 우리도 매일 보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그린 거야. 일상의 소중함이라. 그럼 우리가 매일 하는 일도 다 예술이네? 하. 다른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다. 맞아, 우리도 매일 김치 담그고 밥하는데 그럼 우리도 예술가네.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서 미술관에 걸어 놓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런 그림들은 우리 집에도 많아.
냉장고에 붙여놓은 달력 그림이랑 뭐가 다르지? 가장 아픈 건 장미선의 다음 말이었다. 순이야, 혹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워서 이런 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미술관까지 와서 이렇게 거창하게. 그 순간 정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신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절하 하다니.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시간 있으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생활이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지.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시간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 정순이는 말문이 막혔다. 8개월 동안 매일 4-5시간씩 연습하고 밤새워 작품을 준비하고 그림 그리는 기법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다. 그저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다음 반응이었다. 김영자가 말했다. 그런데 순이야,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 된 것 같네. 예전에는 우리랑 똑같았는데. 박순옥이 거들었다. 맞아, 이제 예술가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격이 다르지. 채영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해. 이제 우리랑 어울리기 싫어진 거 아니야? 예술가가 됐으니까. 우리 같은 장사꾼들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정순이는 억울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변한 게 없어.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친근함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서먹함과 거리감이 느껴졌다. 교회 친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조복순 권사가 말했다. 순이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 봉사활동은 안 나오시겠네요. 바쁘실 테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은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술가 활동이 더 중요하시겠죠. 우리 같은 평범한 일은 시시하게 느껴지실 텐데. 허욱분 권사는 더 직설적이었다. 솔직히 순이 권사님이 부러워요. 그런 여유와 재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평생 그런 거 꿈도 못 꿔봤거든요. 그 부럽다는 말 속에는 축하가 아닌 시샘이 담겨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동네 친구들의 반응이었다. 장미선이 다른 친구들과 속삭이며 말하는 게 들렸다. 솔직히 우리도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이런저런 일 해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순이는 자식들이 잘 살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지.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맞아, 우리는 아직도 생활비 벌기 바쁜데. 순이는 좋겠어. 돈 걱정 없이 취미생활하고. 그런데 취미로 하는 걸 이렇게 거창하게 전시회까지 하니까 좀 그렇지 않아? 맞아, 우리 앞에서 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순이는 그 말들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이렇게 폄하하다니.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순이는 혼자 걸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자리를 떴고 마지막에 남은 가족들과도 어색하게 헤어졌다.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친구들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림을 그리는 게 죄인가? 새로운 꿈을 갖는 게 잘못된 건가? 친구들에게 뽐낸다고 생각하게 만든 내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았다. 단지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것이 운 좋게 성과를 거두게 된 것뿐이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혹시 전시회 때 무슨 일 있었어요? 미선 아주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 미선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너무 달라지셨대요. 예술가가 됐다고 친구들한테 우쭐댄다고. 정순이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미영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 그냥 전시회에 와달라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미영이의 목소리에서는 걱정이 묻어났다. 엄마 혹시 그림 그리는 일에 너무 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날부터 정순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면 예전 같지 않았다. 시장 친구들은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봉사활동 때마다 함께 어울렸던 권사님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교회 내에서도 정순이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정순이 권사님이 그림으로 유명해지시더니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예술가가 되셨다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안 어울리신다나 봐요. 가장 아픈 건 동네 친구들의 변화였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장미선은 이제 정순이를 보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피해갔다. 다른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들이 정순이에 대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순희 씨 요즘 완전히 딴 사람 됐더라. 맞아, 예술가 됐다고 코가 하늘 찔러. 우리 앞에서 전시회 자랑하는 거 봤지? 괜히 기분 나쁘더라. 솔직히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우리도 시간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정순이는 그 말들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정순이는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우쭐 뗀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기억은 없었다. 단지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를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으로 뽐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변화를 시샘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정순이는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취를 축하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샘과 질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60세가 되어서 새로운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다른 길을 걷게 되면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순이는 슬펐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60년을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건가? 전시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이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 뒤에서 들린 험담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느껴진 시샘과 거리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림을 그릴 생각에 설레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식탁에 놓인 그림 도구들을 보면 자꾸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도 시간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취미로 하는 걸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 앞에서 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순이는 그림을 그리려고 붓을 들었다가도 자꾸 손이 멈췄다. 정말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우쭐댔을까? 정말 뽐내려고 전시회에 초대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의도는 없었다. 단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사람들과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으로 과시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 3월 말 어느 날 정순이는 용기를 내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 장미선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미선아, 나 순이야.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전화 너머로 장미선의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다. 아, 순이야.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그럼 언제 시간 되면 연락해줘. 할 얘기가 있어서. 응. 연락할게. 하지만 장미선으로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며칠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었다. 그 다음에는 시장 친구 김영자에게 연락해봤다. 영자야,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지난번에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김영자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순이야, 오해는 무슨.
그런데 요즘 가게 일이 바빠서 잘 못 만나겠어. 교회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신명자 권사에게 연락했을 때도 권사님, 제가 혹시 실례가 되는 말씀을 드렸나요? 라고 물었지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빠서요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모두들 바쁘다고 했지만 정순이는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4월 초 정순이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장미선과 마주쳤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선아. 장미선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 순이야. 안녕. 미선아, 요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장미선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순이야,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너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우리랑 똑같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뭔가 다른 세계 사람이 된 것 같아. 전시회 때도 그랬고 신문에도 나오고 미술관에서 인터뷰도 하고. 정순이는 억울했다. 미선아, 나는 변한 게 없어. 여전히 같은 순이야. 하지만 우리 눈에는 달라 보여. 그리고 솔직히 부럽기도 해. 우리는 아직도 생계 걱정하면서 사는데 너는 그런 걱정 없이 예술 활동하니까. 미선아, 나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그냥 조금씩 배워서 한 거야. 알아.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고. 우리는 평생 한 가지만 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6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까지 하니까. 우리가 뭔가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제야 정순이는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다. 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다른 길을 걷게 되니까 자신들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미선아, 그럼 우리 우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순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좀 어색해. 그날 이후 정순이는 더욱 위축되었다.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정순이에 대한 뒷담화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큰며느리 정은주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 어머니, 교회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가 그림으로 유명해지시면서 교만해지셨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하신다고. 정순이는 기가 막혔다. 그런 소리를 누가 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권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특히 어머니가 봉사활동에 잘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정순이는 깨달았다. 요즘 그림에 집중하느라 교회 봉사활동에 자주 빠졌던 것이다. 전시회 준비로 바빠서 몇 번 불참했는데 그것이 교만해져서 우리와 어울리기 싫어한다는 식으로 해석된 것이었다. 은주야, 내가 정말 그렇게 보여?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날 저녁 정순이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하나님께 자신이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물어봤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죄인지 새로운 꿈을 갖는 것이 교만인지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시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정순이가 평소 다니던 반찬 가게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그 유명한 화가 할머니래. 아, 신문에 나온 그분? 응, 그런데 원래는 우리랑 똑같이 장사하던 분이었는데 남편 죽고 나서 갑자기 그림 그리기 시작했대. 아, 그래? 그런데 뭔가 거만해 보이지 않아? 나도 그 생각했어. 예전에는 평범했는데 지금은 뭔가 코가 하늘 찔러.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자신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니.
급하게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는 눈물이 났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말 교만해 보일까? 코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거만해 보일까? 아무리 봐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의 수수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순이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달라졌어? 뭐가요, 엄마? 사람들이 엄마가 교만해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는 전혀 안 달라졌어요. 오히려 요즘 더 밝아지셨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까?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샘하는 거예요. 시샘? 네, 엄마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엄마가 새로운 일에서 성공하는 걸 보고 시샘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엄마는 해냈으니까요. 민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다. 다음 날 정순이는 김예린 선생님을 만났다. 문화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상담 시간이었다. 할머니, 요즘 그림을 잘 안 그리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순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전시회 때 일, 친구들의 반응, 교회와 동네에서 돌고 있는 소문들까지. 김예린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예술가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예술가라면 누구나요? 네, 특히 할머니처럼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당연히 그려야죠. 할머니,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시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작품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런 걸 포기하시면 안 되죠. 김예린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할머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과 시샘하는 사람. 할머니 주변에 지금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분명히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면 되죠. 할머니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할머니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순이는 오래 생각했다. 정말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걸까?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그냥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정순이를 직접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조복순 권사였다. 순이 권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권사님. 순이 권사님,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이 그림으로 유명해지시면서 다른 권사님들이 좀 기분 나빠하세요. 정순이는 당황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도 잘 안 나오시고 뭔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계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권사님,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림을 조금 배운 것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혹시 당분간은 그림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정순이는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지? 60년을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건가? 권사님, 제가 그림 그리는 게 교회에 무슨 해가 되나요?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 심기가 불편하시니까요. 그럼 다른 분들 심기를 맞추기 위해 제가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조복순 권사는 당황했다. 평소 순한 정순이에게서 이런 강한 반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순이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권사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정순이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시샘도 받아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한계였다.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했다. 그날 밤 정순이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들을 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들과의 추억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순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봤다. 캔버스에 검은 물감으로 어둠을 칠하고 그 위에 작은 촛불 하나를 그렸다. 외롭지만 당당하게 타오르는 촛불의 모습이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정순이는 깨달았다. 이것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외롭지만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정순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교회도 시장도 동네 모임도 당분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그림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예린 선생님의 말대로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찾기로 결심했다. 정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025년 5월 정순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교회도 시장도 동네 모임도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후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40년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단절이 외롭고 서글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해졌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림을 그릴 때도, 외출할 때도, 심지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다. 정순이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일찍 나가거나 멀리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만나면 만나는 대로, 안 만나면 안 만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다. 이전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아졌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만 그리니까 더 자유로웠다. 특히 이 시기에 정순이가 집중한 것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주로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 감정들을 색과 선으로 표현해보고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은 해방이라는 제목의 추상화였다. 짙은 회색 바탕에서 점점 밝아지는 색조로 변화하는 작품이었다. 40년간 느꼈던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고독이라는 작품이었다.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그린 것인데 외로워 보이면서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정순이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고독이 반드시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동트는 새벽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정순이는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5월 중순 김예린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할머니, 혹시 늦깎이 예술가 모임에 관심 있으세요? 늦깎이 예술가 모임이요? 네, 50세 이후에 예술을 시작하신 분들의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작품도 감상하고 서로의 경험도 나누고 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순이는 관심이 생겼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어떤 분들이 계세요? 다양해요. 퇴직 후에 그림을 시작한 전직 공무원 아저씨도 계시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도예를 시작한 아주머니도 계시고 할머니처럼 60대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몇 분 계세요. 김예린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정순이는 생전 처음으로 늦깎이 예술가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 시내 한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이었다.
참석자는 총 12명이었다. 모임을 주관하는 박철호 씨는 62세의 전직 은행원이었다. 퇴직 후 수채화를 시작해서 이제 5년째였다. 저도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나이 들어서 뭔 그림이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정 씨는 58세로 새 아이를 다 키운 후 도예를 시작했다. 저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노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예를 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제 자신이 돼요. 정순이와 가장 비슷한 경우는 67세의 이순자 씨였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서예를 시작해서 지금 3년째였다. 저도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남편 죽더니 딴짓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모임에서 정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림을 시작한 계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기쁨,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과 상처받았던 경험까지.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가족들의 반대, 친구들의 시샘,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순이 씨, 저희도 다 겪은 일이에요. 박철호 씨의 말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김미정 씨가 거들었다. 맞아요. 저는 이제 도예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려요.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똑같거든요. 이순자 씨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정순이 씨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용감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지만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그날 모임에서 정순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신과 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예술 이야기였다. 어떤 기법이 어려운지, 어떤 작품을 보고 감동받았는지,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등등. 40년간 시장 친구들과는 주로 장사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예술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처음 알았다. 6월부터 정순이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갔다. 늦깎이 예술가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났다. 특히 이순자 씨와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나이도 비슷하고 남편을 잃은 상황도 비슷했으며 무엇보다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순자 씨 처음에는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순이가 물었다. 외로웠죠. 40년을 함께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왜요? 예전 관계들은 제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맺었던 관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순자라는 한 개인으로서 맺는 관계들이거든요. 훨씬 진정성이 있어요. 이순자 씨의 말에 정순이는 깊이 공감했다. 예전 친구들과는 주로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 새로 만난 사람들과는 자신의 꿈, 자신의 감정,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7월에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정순이의 작품 중 새로운 시작이라는 작품이 한 온라인 미술 플랫폼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예린 선생님이 추천해준 플랫폼이었다. 할머니, 이 작품 정말 좋아요. 온라인에서 판매해 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작품을 올려봤다. 가격은 30만 원으로 책정했다. 김예린 선생님은 너무 저렴하다고 했지만 정순이에게는 큰 금액이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작품이 팔렸다. 구매자는 30대 직장 여성이었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과 그림이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후기를 남겼다.
정순이는 자신의 그림이 팔렸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돈보다도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좋아해서 돈을 주고 사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정순이는 한 달에 1-2점씩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월에는 늦깎이 예술가 모임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서 일주일간 전시하는 것이었다. 정순이도 3점의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정순이는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다. 3월에 했던 개인 전시회는 기존 관계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전시회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 마음이 편했다. 전시회 개막일 정순이는 가족들만 초대했다. 세 자녀와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예전 친구들은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엄마, 이번 작품들은 예전과 느낌이 다르네요. 큰아들 민수의 말이었다. 어떻게 다른데? 더 자유로워 보여요. 예전에는 뭔가 조심스럽게 그린 느낌이었는데 이번 작품들은 엄마의 진짜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둘째 미영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특히 해방이라는 작품은 정말 시원하게 느껴져요. 뭔가 답답했던 게 뚫린 느낌? 막내 민호는 더 직설적이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눈치 보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 보여요. 전시회에는 늦깎이 예술가 모임 회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왔다. 정순이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했지만 모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철호 씨의 딸이 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그림을 시작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퇴직 후 우울해하시더니 지금은 정말 생기발랄하세요. 김미정 씨의 남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아내가 도예를 시작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도 행복해하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정순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예술을 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월부터 정순이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미술 클래스도 듣고 미술관 도슨트 교육도 받았다. 그리고 늦깎이 예술가 모임에서 신입 회원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맡게 되었다. 정순이 씨 신입 회원 중에 정순이 씨와 비슷한 상황의 분이 계세요. 박철호 씨의 말이었다. 그분은 65세의 최영희 씨였다. 남편을 잃고 나서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 그림을 시작했는데 주변의 반대가 심해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정순이는 최영희 씨를 만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뿐만 아니라 더 좋아져요. 진짜 나 자신을 찾게 되거든요. 최영희 씨에게 조언을 하면서 정순이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1년 전만 해도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10월 정순이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한 지역 신문에서 늦깎이 예술가 시리즈 기사를 쓰면서 정순이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할머니의 스토리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서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1년 전이었다면 부담스러워 했을 텐데 이제는 흔쾌히 승낙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다. 인터뷰에서 정순이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60세에 그림을 시작한 계기, 처음 붓을 잡았을 때의 서툰 모습, 공모전 대상을 받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친구들의 시샘으로 상처받았던 경험까지.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혹시 예전 친구들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연락은 안 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림을 계속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늦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정순이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작품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60대 여성의 편지였다. 정순이 선생님, 기사를 보고 편지를 씁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이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상보다 뿌듯했다. 11월 정순이는 두 번째 개인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늦깎이 예술가 모임 사람들과 새로 알게 된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다. 예전 친구들은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전시회 제목은 62세의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린 작품 15점을 전시하기로 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정순이는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작품들을 시간순으로 보니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경직된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롭고 역동적인 작품들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최근 작품들은 색채도 훨씬 밝아지고 붓터치도 자신감이 넘쳤다. 마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가족들, 늦깎이 예술가 모임 회원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술 애호가들, 그리고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까지. 정순이는 이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다. 1년 반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았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그림을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시샘도 있었고 상처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를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그림을 시작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순이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정순이는 거울 앞에 섰다. 거기 비친 자신의 모습은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외모가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달랐다.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였다. 정순이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정순이야, 정말 잘했어. 60년을 남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날 밤 정순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제목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하늘을 나는 새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그 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바로 지금의 정순이 자신처럼. 62세 정순이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 인생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우니까요. 나를 시샘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써내려 가겠습니다. 정순이는 이제 매일 그림을 그렸다. 외로울 수도 있지만 자유로웠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62, 새로운 시작에는 전혀 늦지 않은 나이였다.